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13원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370원이라는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책 당국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의구심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 과연 정책 당국자들의 말처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오늘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죠? 네, 오늘은 그 이슈로 보면 예. 인도 총선이 시작되는 게 아마 가장 큰 시장의 영향가 없이 관심사인데요. 인도가 예. 워낙 부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과거 제가 대우경제에서 근무할 때 예. 대우의 그 에스페로 모델을 인도의 그 국민차 모델로 이렇게 갔을 때 인도에 대해서 경험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인도는 그 IT의 강국이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29개의 그 주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총선에서 소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표함도 이동하고 또 IT에서 첨단도 가져가고 해서 사실 선거가 이래나 저래나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면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결과는 아까 김일임 캐스터께서도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는 당연히 그 모디의 3년임 그렇죠. 경제를 워낙 이끌었기 때문에요. 모디 총리가 들어오면서 인도 경제를 세계에서 3위 정도까지 부각시키지 않느냐. 지금은 5위지만 이제 이런 그 경제 성과 때문에 예. 3년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미국 국채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지금 이제 이번 주말서부터 IMF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는 사실 IMF 연차 총회에서는 월가의 실수를 좀 많이 경고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미국 국채금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전부 2년물, 10년물 전부 올랐습니다. 사실 경기 선행 지수로 보면은 전일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져 있겠습니다는 오늘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은 두 가지 요인. 하나는 IMF가 회원국에 대해서 볼거의 실수를 경고한 것 아시겠습니다는 성급한 금리나 자제해달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가 기대감이 약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늘도 4.6%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 애틀랜타 이렇게 그 연준 그 총재가 올해는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하는 내용도 사실 경기 선행지수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특히 나스닥 지수가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한미일 재무장관 외환 공조 때문에 사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5, 엔달러 환율도 152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4만 90전 정도 떨어져서 1,372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이 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과 함께 이게 일시적이다, 느슨한 형태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5대에서 106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아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6대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일 외환 공조가 느슨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엔달러 환율 그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달러도 154.6입니다. 한미 외환 공조 이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72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추세적이냐 일시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모르긴 몰라도 이것보다는 올라가겠다. 1,372원은 올라가겠다. 지금 NDF 환율을 참고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 1,380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슨한 형태의 외환 공조는 국제 환투기서들의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력한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더 위험스러울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외환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추세 전환보다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급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 그 정책 당국자가 아까 정책 당국자가 전부 원화 약세를 원달러 급등을 이렇게 일시적 현상이다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일의 이창용 한일 총재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다는 걸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입장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제가 홍해껏 거를 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 다시 말하면 1370원대 우리 외환 적자상 세 번째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원화약세에서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는 초기에는 원화약세가 일시적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게 일시적 현상이다. 이게 CNBC 인터뷰인가로 한 말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는 우리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사실 환율이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나쁜 건 아니다. 예. 근데 정책 당국 대응적인 측면이라 본다면 이렇게 인식은 갖춰야 된다는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 총재의 발언이 조금 좀 태도가 변했어요. 원화 약세가 우려스럽다 하는 이 입장으로 이렇게 변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환율은 사실은 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원화 약세가 심각하다 하다 보니까 한미 그 외환 공조를 통해서 어제 달러 매도, 엔화 매입, 원화 매입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9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일시적이냐, 급락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예. 민감한 외교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한미일 외환 공조 때문에 13.9원 떨어졌습니다는 어제 마감 환율을 보겠습니다. 1374원 90전인데요. 이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외환 역사상 1370원대 이상 환율은 세 차례 기록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외환위기 당시 2008년, 미개 금리위기 당시, 그리고 2022년, 문제의 2022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세 차례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증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급등할 때, 자, 일시적 현상이냐, 급락이 일시적 현상이냐. 근데 지금 여건에서 보면 왜 궁금증이냐 하면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 활동이 좋거든요. 또 미국의 금리보단 자, 한국의 금리가 낮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급락이 일시적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급락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외국인 시각이 맞는 거죠. 이렇게 경향적으로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외국 자본의 이탈 여부, 유입 여부가 국내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정도. 어제도 보시겠습니다. 환율이 급락하니까 외국 자본 들어와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또 급락하는,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파월처럼 안정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혼선을 빚으면 안 된다는 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통화정책 카오스는 확실히 이제 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자,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최근 달러 강세가 2022년 당시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70원대, 일시적으로 1400원대 올라간 것이 과거 세 차례가 있었죠. 그럼 세 차례는 아마 시청자분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2022년 9월서부터 2020년 11월 달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근데 최근에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세 번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달러는 달러 스마일 이론을 토대로 이렇게 본다면 예. 2022년 상황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달러 환율은 2022년 9월과 11월 때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을 통해서 제가 미국 경제 상황과 같이 해서 먼저 비교해 보겠는데요. 예. 자, 그때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것 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2022년 10월 달에 우리의 사실 그 외국인의 추세, 한국 사람이 나간 추세 이런 거를 볼 때 그때와는 내부적으로 지금은 윈블던 현상이 더 심화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돼서 우리 원 달러는 급등했다. 이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예. 외부적 변수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그것도 대응해 주는 것이 사실 정책 당국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홍익호 말씀대로 성급하게 사실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성급하게 판단하면
그것이 맞지 않을 땐 더 큰 혼란이 초래하는 파월의 카오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도의 비옥회의 카오스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감할 때일수록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선제 대책이 중요하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은 또 시장을 더 혼란시킨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달러 스마일 이론 오랜만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경제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론을 토대로 봤을 때 2022년 상황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달러 스마일 이론을 시청자분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다시 이 문제가 되니까 외국인들은 달러 스마일 토대로 어떻게 2022년 10월, 11월 상황과 지금과 똑같으느냐 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 경제 공부를 같이 시청자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스마일은 이 달러 스마일 아시죠, 시청자 예. 여러분? 그래서 가로변에서는 경기고 세로변에서는 달러 가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경기가 나쁠 때는 왜 달러 가치가 강세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주가 경기가 침체일 때는 안전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세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웃지 못합니다는 이렇게 되겠죠. 예, 입꼬리가 이제 올라가는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것처럼요. 예. 그리고 자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할 때는 또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때는 뭐냐면 미국 경제 진짜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예. 근데 중간 지역은 이게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간 지역은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자 경기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면 확실히 달러 가치가 강세인데 예. 경기가 또 완전히 호황이면 달러 가치가 강세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침체 국면이냐 회복 국면이냐 서로 이렇게 엇갈릴 때 그레이 에어리 지역이거든요. 이때는 예. 달러가 약세다. 그래서 양쪽 꼬리는 올라가고 중간 지역은 내려갔다 해서 달러 스마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과연 최근의 달러 강세가 2022년 10월과 비슷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스마일 이론이 맞는가 하는 것을 보면 달러 인덱스라는 전형적으로 달러 인덱스 스마일 이론이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11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4, 작년 7월 달에 99, 그다음에 현재는 106. 그러니까 조금 윗꼬리가 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는 달러 스마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2년 상황과 지금과 똑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를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2022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제 기억으로는 2.3%입니다.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니까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경기 침체에서 막 탈피하는 회복의 초기 무렵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미국 경제가 완전히 좋죠. 그렇죠. 뭐 세계에서 가장 좋죠. 어떻게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2022년 11월 상황과 똑같으냐? 자, 금리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달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죠. 0.75%씩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는 경기가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자, 페드가 2022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봤던 물가가 화들짝 올라가다 보니까 옐로핑으로 0.75%씩 올렸죠. 그때는 인플레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인플레가 통제돼 있죠. 9%대가 지금 3%대죠. 예. 다만 라스트 마일 부족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지만 지금 인플레 문제가 잦아진 상태에서 경기 호황이죠. 그런데 인플레는 잦아졌으니까 최근에 금리는 동결해 나가고 있죠.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자 2020년 11월 10월 상황과 똑같으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 사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을 잠시 후에 같이 시청자분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해관계가 맞아서일까요? 한미일 재무장관 외환 공조에 나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1985년처럼 플라자 체제로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그 재무장관 사이에 사실 외환 공조에 나섰죠. 이건 외환 역사상 국제 외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한국의 끼기는 처음이고요. 미국과 일본과 끼기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사실 미국과 일본 간의 이렇게 외환 공조는 두 번째고 한국까지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현상이 됐을까 하는 것은 오랜만에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외환 공정 필요할까? 지금 상태에서는 의도치 않는 달러 강세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누적되죠. 쌍둥이 적. 근데 이게 시장에 맡기면 경제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달러 약세로 가지는 않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그냥 시장에 넣으면 쌍둥이 적자가 더 누적되기 때문에 자, 지금 입장에선 중국 협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에서 한국과 이렇게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중국보다 못하지만 무역 적자가 심한 국가거든요. 이런 국가에서 결국 동맹국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의도치 않은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자 하는 입장에서 외환 공조의 필요성이 미국 측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과 한국 측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한다, 엔화가 추가 약세한다 하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사실 투기 대상이 되면서 추가 약세, 원화 약세, 추가 그렇게 엔화 약세는 외국 자본이 이탈되겠죠. 그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융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 공조에 나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자, 한미일 간의 외환 공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2의 프라자 체제로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어제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일단 1985년 프라자 협정 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약세, 엔화 강세를 유도한 협정인데요. 그때 프라자 협정 체제가 나오기 1985 이전의 미국 상을 보면 쌍둥이 적자 지금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적자의 주범인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당신은 무슨 얘기냐? 쌍둥이 적자면 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똑같이 함께 포함하는 거냐? 그런데 그런 쌍둥이 적자의 이론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미국은 재정 적자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 적자를 재정 적자가 함께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일본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 나눠주니까 달러 강세가 시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시장에 나오면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시장 자율적으로 조정이 어려우니까 결국 선진 서방 5개국들이 1985년 9월 달에 프라자라는 작은 협정에서 소위 달러 약세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협정이 바로 프라자 협정이다. 이게 10년 동안 지속돼서 1995년 4월 19일 정확하게 우리 시간으로 11시 9분에 동경 외환시장에서 79엔대까지 엔화가 강세가 됐던 거죠. 이게 프라자 협정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외환 공조로 인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제2의 프라자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뭐냐? 출범의 한계가 있다. 1999년에는 미국의 조정이 되는 일본이 무역 적자의 주범이지만 지금은 중국이다. 그러면 어떤 외환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한미일 외환 공조 오랜만에 되겠지만 제2의 프라자 체제로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이 안 듣는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급하게 제2의 프라자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더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엔 일본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를 받아들이는 제2의 프라자 이 체제가 탄생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 미국의 무역적자 최대국이 일본이죠. 시장에서 개입하기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달러 약세, 엔화 강세에서 이것을 시정시키는 게 프라자 협정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국이죠. 그럼 이걸 시정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되죠. 그러면 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강세를 지금 받아들일 만큼 중국 경제 여건이 좋은 건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이번에 5.3%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단기 지표를 보면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낙인 효과 때문에 5.3%는 시진핑의 장기 독점 체제를 이해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인민들의 고통은 심한데요. 통계 조작 문제다. 이제 서방 측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IMF 전망은 이번에서 작년에 5.2%에서 4.6% 내려잡는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저렇게 높게 나왔다 하면서 중국의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행위는 뭐냐면 자꾸 디프레스 치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높게 나는데 왜 서방 측에서 저걸 이해하지 않고 통계 조작이냐? 당신네들의 행위는 정작 디플레 수출을 통해서 내부적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첨단 제품이라든가 이게 디플레 수출을 서울값을 하니까 여기에 디지털이라든가 첨단 기술의 기술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제닛 엘렌과 독일의 그 자원들은 연일 미국과 중국과 디플레 수출하지 말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2의 프라자 할 때 위안화 절상 문제가 중국의 경제를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 절상되면 중국도 수출이 약화돼서 경제가 더 거꾸로질 위험이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제2의 프라자 체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렵다 하니까 인식하니까 결국 바이든 정부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관세를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 전쟁이죠. 환율 전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죠. 예. 그리고 중국도 디플레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약 카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라자 협정에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되는데 중국도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디플레 수출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 쪽을 하니까 양대국이 달러 약세 유도, 그다음에 중국도 자국 문제를 위해서 위안화 약세해. 그러면 충돌이 되는 거죠. 그게 글로벌 환율 전쟁이죠. 그래서 어제 사실 한미일 간에 오랜만에 외환 공조가 됐다. 제2의 프라자 협정이 됐다. 체제가 된다. 이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예. 만약에 제2의 프라자 체제가 된다면 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왜 시각이 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제2의 프라자 체제가 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시적이다. 일시적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2의 플라자 체제가 어렵다면은 뭐 다른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좀 도입하자. 지금 법정 통화인 종이화폐 달러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좀 디지털 환경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좀 도입하다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의 달러 가치를 약세시키는 의도치 않은 달러 가치를 약세를 시키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려면 글로벌 시너지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화폐 발행 차익을 세우게 되는데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늦게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달러와 현대 달러와 리디노메이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죠. 화폐 개혁인데요. 이게 대선을 갖고 가지느냐. 더더구나 트럼프가 집권하는 더더욱 언제는 문제거든. 이건 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외환 수요를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외환 거래에서 도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올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얘기된다. 자, 그러면 한미일 외환 간의 공조하는 문제는 미국의 통상 정책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2의 프라자 체제가 일부 대학 교수라든가 여기 방송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자, 미국의 통상 정책은 like-minded country, 유사 이해관계간에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국 간의 이 문제를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체제가 아니라 그게 뭐냐? 사실상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제2의 프라자 체제가 되지 않고 그걸 인식한 문제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자 고관세를 때리고 지금 그 고관세를 때려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재개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추가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안정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간단히 이제 줄이겠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이든 국내 주식이든 외국인들이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은 지금 적정 수준보다 한 100원 이상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번 주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서 국내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고 어제처럼 한일 외환 공조가 원달러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 들어와서 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다. 그만큼 외국인의 행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급등 급락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걸 외환 당국자, 정책 당국자 하는 총재께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급등 급락도 잘못된 겁니다. 급등 급락도 비정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부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된다. 그것도 대비하는 게 정책 당국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선제적으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선제로 판단하지 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내부 어렵습니다. 예. 지금 뭐 다들 아시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야의 정치적 갈등에서 또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 좋습니까? 금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높습니까? 안 좋거든요. 또 북한과의 무슨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예. 자, 한미 간의 외환 공조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라든가 뭔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노력해 주는 것이 정책 단계의 모습이다.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게 일시적이다 뭐다 해서 혼선을 쳐내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것이 정책 단계의 모습이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시장의 혼선, 파월스 카오스.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 시장의 경향에 따라서 제가 신중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혼선을 준다. 그래서 미오케이 카오스.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단계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되어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